파리의 기원인 루테티아 이야기는 파리의 역사를 알기 위한 첫걸음이자 그 자체로 흥미로운 고대 도시의 탄생 과정입니다. 지금의 파리가 있기까지 루테티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천해 왔는지 자세히 풀어볼게요. 1. 갈리아 부족과 초기 정착지. 기원전 52년경 파리 지역은 갈리아족이라는 켈트족 부족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이들은 파리족으로 알려져 있었고 시테 섬의 마을을 형성했어요. 당시 이 섬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세느강을 이용해 무역과 교통이 용이했기 때문이에요. 세느강은 그 당시에도 교통의 핵심 통로였고 파리족은 강을 중심으로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이들은 자연 속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았으며 금속 가공이나 도자기 제조 같은 기술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다른 갈리아 부족들과 교역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로마 제국의 등장으로 이 지역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로마의 정복과 루테티아의 탄생. 로마 제국의 위대한 장군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기원전 52년 갈리아 정복을 위해 이 지역의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카이사르는 갈리아 부족과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고 마침내 파리족도 로마에 굴복하게 되었죠. 파리족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패배했고 이때부터 이 지역은 로마의 영토가 됩니다. 로마인들은 기존의 파리족 마을을 확장하고 그 이름을 루테티아로 바꾸었습니다. 루테티아는 늪이나 물이 많은 곳이라는 뜻으로 당시 세느강 주변의 지형을 반영한 이름이에요. 로마인들은 이 작은 섬을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로마식 도시의 발전도로, 목욕탕, 극장. 로마인들은 루테티아를 현대적인 도시로 발전시켰어요. 가장 먼저 그들이 한 일은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었어요. 로마의 기술력으로 세느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설했고 루테티아는 북쪽과 남쪽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도시를 계획적으로 건설했으며 직선 도로를 놓고 건축물을 세우기 시작했죠. 루테티아는 점차 목욕탕, 극장, 경기장 등 로마식 문화 시설이 들어서면서 번영하게 됩니다. 로마 목욕탕은 단순한 청결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교 활동을 하던 중요한 공간이었어요. 현재도 파리에는 클리니, 고대 목욕탕 유적이 남아있어 그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답니다. 극장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경연이 열렸고 루테티아 사람들은 이곳에서 로마 문화를 즐겼어요. 또한 경기장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검투사들이 싸우는 장면을 시민들이 지켜보며 열광하곤 했습니다. 이곳은 지금도 파리 5구의 일부 유적이 남아있어 고대 로마 시절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역사적 사건 반란과 갈리아 전제. 루테티아가 로마의 영향 아래 번영하던 시기에도 반란의 불씨는 남아있었어요. 로마의 통치가 갈리아 부족들에게 항상 평화로웠던 것은 아니었죠. 기원 후 3세기경 로마 제국이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으며 여러 갈리아 부족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어요. 갈리아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자치적인 정부를 세우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결국 로마 제국의 반격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루테티아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루테티아는 로마 제국의 주요 방어 요충지였고 반란군과 로마군 사이에서 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루테티아는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더 발전하게 됩니다. 5. 기독교의 등장과 성 데니스의 순교. 로마 제국 말기에 루테티아는 기독교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돼요. 성 데니스라는 인물이 중요한데 그는 루테티아 지역의 첫 번째 주교로 기독교를 전파하다가 순교한 인물입니다. 당시 로마는 여전히 다신교 사회였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죠. 성 데니스는 로마인들에게 체포되어 처형당했는데 전설에 따르면 그는 목이 잘린 후에도 머리를 손에 들고 걷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다고 해요. 이 사건은 파리 지역에서 기독교가 확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파리는 프랑스의 종교적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6. 루테티아에서 파리로의 전환. 로마 제국이 쇠퇴하면서 루테티아도 점차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서기 5세기경 게르만족의 침입과 함께 로마 제국이 약화되었고
루테티아는 자연스럽게 프랑크 왕국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죠. 이때부터 도시의 이름이 파리로 변하게 됩니다. 이름의 유래는 초기에 이곳에 살았던 파리족에서 따온 것이죠. 파리는 이후에도 점점 발전하며 오늘날의 프랑스 수도로 성장하게 되었고, 중세와 근대에 이르러서는 유럽의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칠고대 유산의 흔적들. 현재 파리에서는 당시 로마 시대의 유적들을 여전히 찾아볼 수 있어요. 클리니 박물관에서는 로마 목욕탕의 유적을 관람할 수 있고, 아레네스 드 루테세라는 고대 경기장도 파리 시내에 남아있어 로마 시대의 흔적을 엿볼 수 있죠. 루테티아는 그 자체로 작은 고대 로마 도시였지만 오늘날의 파리를 탄생시키는 중요한 시발점이었어요. 파리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도시 구조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 이 이야기는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다음은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노트르담 대성당은 파리의 상징적 건축물 중 하나로 중세 유럽의 종교적 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성당의 이야기는 단순한 건축을 넘어서 당시 유럽의 종교, 예술,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제 이 대성당의 기원과 중세 파리에서의 역할을 깊이 있게 살펴볼게요. 노트르담 대성당의 탄생 배경. 노트르담 대성당은 1163년 당시 파리 주교였던 모리스 드 슐리에 의해 착공되었습니다. 당시 파리는 점차 유럽의 중요한 종교와 정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었고, 이에 걸맞은 웅장한 성당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성당들은 파리의 명성에 비해 규모가 작고 소박했기 때문에 새로운 성당을 짓기로 결정되었죠. 노트르담 대성당은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성당으로 우리의 여인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당시 유럽 전역에서 고딕 양식이 유행하고 있었고, 노트르담 대성당은 이 새로운 건축 양식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고딕 양식의 특징은 하늘로 치솟는 높은 첨탑, 커다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그리고 날렵하고 복잡한 건축 세부 장식이죠. 이러한 고딕 양식은 인간이 신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200년에 걸친 대성당 건축. 노트르담 대성당의 건축은 무려 약 2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1163년에 착공되어 1345년에야 완공되었죠. 이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건축가들이 참여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양식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당은 처음 계획된 대로 고딕 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어요. 성당의 기초 공사는 시테 섬에 위치한 바위 지대에서 시작되었고, 이는 성당이 강력한 기초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당의 기둥과 벽은 거대한 돌로 만들어졌으며, 이를 지탱하기 위해 비잔틴 건축의 아치를 적용했어요. 고딕 건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플라잉 버트레스라는 지지대인데, 이 지지대는 성당의 높은 벽을 지탱하며 내부 공간을 더 넓고 높게 만들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상징적 의미. 노트르담 대성당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파리 시민들에게 큰 상징성을 지닌 공간이었습니다. 성당은 종교적 예배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사건이 열리는 중심지로 사용되었어요. 중세 유럽에서 성당은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니라 왕권과 신의 권위가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왕의 대관식이나 중요한 의식들이 성당에서 열렸고, 이는 프랑스 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노트르담 대성당은 여러 전쟁과 혁명 속에서도 파리의 중심을 지켜온 역사적 건축물로 자리 잡았어요. 스테인드 글라스와 장식물. 노트르담 대성당의 장식과 스테인드 글라스는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가장 유명한 장식물 중 하나는 성당의 장미창입니다. 이 창문은 거대한 원형으로 그 안에 다양한 색상의 유리 조각이 꽃잎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죠. 이 장미창은 성당 내부로 들어오는 빛을 아름답게 분산시키며 그 자체가 하나의 성스러운 예술 작품입니다. 또한 성당 외부에는 다양한 가구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장식물이 아니라 빗물을 배출하는 배수구 역할도 했어요.
이러한 가고일은 중세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졌고 악령을 쫓아내는 상징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성당의 정교한 조각물들과 함께 가고일들은 성경 속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과 파리 시민들. 노트르담 대성당은 단순한 종교 건축물이 아니라 파리 시민들에게 일상적인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성당 주변에서는 시장이 열리고 시민들은 이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성당의 종소리는 중요한 시간과 사건을 알렸고 사람들은 종소리에 맞춰 하루를 시작하고 마쳤어요. 중세 유럽에서는 성당이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수도사들과 학자들이 성당에서 강의를 열었고 파리 대학교 소르본의 설립과 성당의 관계도 깊습니다. 성당은 단순히 종교적인 역할을 넘어서 파리의 학문적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 공간이었죠. 역사 속 사건들, 혁명과 파괴, 그리고 제거.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어요. 그 중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프랑스 대혁명이었죠. 1789년에 시작된 프랑스 혁명 동안 혁명가들은 왕권을 상징하는 많은 건축물과 조각들을 파괴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도 이때 큰 피해를 입었어요. 성당 내부의 많은 성상들이 파괴되었고 심지어 성당의 종들은 녹여져서 대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들어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의 꼽주가 출간되면서 노트르담 대성당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위고의 소설은 대성당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파리 시민들과 프랑스 전역의 성당의 복구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19세기 중반에 에젠 비올레르 뒤크라는 건축가가 대성당의 대대적인 복구 작업을 지휘하게 되었고 현재 우리가 보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죠. 현대의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와 복구. 가장 최근의 큰 사건은 2019년에 발생한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입니다. 이 화재로 인해 대성당의 첨탑과 지붕이 무너졌고 대성당 전체가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 화재는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복구를 위한 기부금이 전 세계에서 모아졌습니다. 현재도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며 파리 시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역사적 건축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이야기는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세 파리에서 시작된 이 대성당은 수많은 역사의 굴곡을 거치면서도 파리의 중심을 지키고 있으며 파리 시민들에게는 종교적이자 문화적인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대성당은 중세 유럽의 신앙심과 예술적 감각을 완벽히 결합한 작품으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죠. 다음에 파리 대학교 소르본의 이야기는 파리의 중세 교육 역사와 유럽의 지적, 종교적 발전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소르본 대학교는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떨친 고등 교육기관이에요. 이제 이 학교의 기원과 발전, 그리고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소르본의 기원과 창립 배경. 파리 대학교 소르본의 기원은 12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럽은 중세 시대를 맞이하며 지적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고 파리는 중요한 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특히 성당학교와 같은 종교적 배경의 교육기관들이 등장하면서 교육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르본 대학은 1257년 프랑스의 왕 루이 9세 성왕 루이의 자문관이자 신학자였던 로베르 드 소르본이 설립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신학생들을 돕기 위한 신학학교를 세우고자 했는데 이 학교가 나중에 파리 대학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파리 대학교는 크게 신학, 법학, 의학, 예술 4가지 학부로 나뉘어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신학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로베르 드 소르본의 학교는 특히 신학 교육에 집중했는데 이는 당시 교회가 교육과 학문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르본은 중세 유럽의 스콜라 철학과 기독교 신학의 연구 중심지로 발전했으며 이후 유럽 전역에서 유수의 신학자들과 학자들이 모여드는 학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세 유럽에서의 역할. 소르본 대학교는 중세 유럽에서 지적인 활동의 중심지였어요. 당시 유럽은 학문적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었고 파리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소르본 대학은 특히 스콜라 철학의 연구 중심지로 알려졌는데 이 철학은 신앙과 이성을 결합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소르본 대학교의 신학부는 그 권위가 매우 높았으며 중세 교회와 유럽 지성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소르본의 교수들은 종교회의에서 자주 초청받아 중요한 종교적 문제를 논의했으며 교황과 왕의 자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과 같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서 소르본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소르본은 라틴어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로서 학문과 신학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유럽의 학생들이 파리로 와서 소르본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로 인해 소르본은 국제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소르본과 파리 대학교의 발전. 소르본 대학교는 파리 대학교의 일부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파리 대학교는 신학, 법학, 의학 그리고 자유예술을 가르치는 종합대학으로 유럽 전역에서 명성을 얻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신학부는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소르본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당시 파리 대학교는 학생과 교수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연구하는 곳이었어요. 중세 유럽에서 대학은 학문적 자유를 상징하는 곳으로 교회와 왕실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리 대학교도 이러한 독립성을 유지하며 유럽의 지식인들이 모여 학문을 발전시키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소르본 도서관은 중세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지적 자원 중 하나였어요. 소르본 도서관에는 수천 권의 라틴어 성서, 신학서적, 철학서적 등이 보관되어 있었고 이 도서관은 학문 연구의 중요한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적 권위와 종교개혁. 소르본 대학교는 중세 후기에 이르러 종교적 권위를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소르본의 신학자들은 종교적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종교 재판과 같은 문제에서도 그 중요성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종교 개혁 시기에 소르본은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강력히 옹호하며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에 맞서 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주장하며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을 때 소르본 대학교는 루터의 사상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의 가르침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 시기 소르본은 교회의 중심에 서서 유럽 전역의 종교적 논쟁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과 반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유럽 내의 종교 갈등이 격화되었고 소르본도 이러한 갈등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위그노 전쟁 등으로 인해 프랑스 내부에서도 종교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소르본 대학교도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근대화와 변화. 소르본 대학교는 18세기 이후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1789년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중세적 교육 체계는 해체되었고 소르본 역시 이 변화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혁명 기간 동안 소르본 대학교는 일시적으로 폐쇄되었고 혁명 이후 새로운 공화국의 교육 체제에 맞춰 재조직되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소르본 대학교는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 1세는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을 재편하면서 소르본을 새로운 형태의 고등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시기에 소르본은 더 이상 신학 중심의 학교가 아닌 다양한 학문 분야를 가르치는 현대적인 대학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특히 과학과 철학 등의 분야에서 소르본은 중요한 학문적 성과를 이루었고 이를 통해 19세기와 20세기 초반 유럽의 지적 중심지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소르본. 오늘날의 소르본 대학교는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고등 교육기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970년에 프랑스의 대학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파리 대학교는 여러 개의 독립된 대학들로 분할되었어요. 그 결과 소르본 대학교도 여러 대학으로 나뉘었으며
각각의 대학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몇몇 대학은 여전히 소르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 소르본 대학교는 인문학, 과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르본 파리 대학교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프랑스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죠. 소르본 대학교의 역사는 파리가 어떻게 중세 유럽의 지적 중심지로 자리 잡았는지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신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기관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과학과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루며 현대까지도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죠. 파리와 함께 성장해온 소르본 대학교의 이야기는 유럽 지성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역사입니다. 중세 파리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중요한 상업, 종교, 그리고 문화 중심지로 발전했어요. 당시 파리 시민들의 생활과 경제 활동, 그리고 파리를 가로지르는 세느강은 파리의 성장을 이끌어낸 핵심 요소들이었습니다. 중세 파리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면 시장에서의 상업 활동과 세느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세 파리의 도시 구조. 중세의 파리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세느강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세느강은 도시를 양분하고 있었으며 중세 파리의 핵심 지역인 시테 섬은 강 가운데 위치한 작은 섬이었어요. 이 섬은 왕궁, 성당, 그리고 중요한 관공서들이 모여있는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노트르담 대성당과 왕의 궁전이 있던 곳으로 파리의 권력 구조가 집중된 지역이었죠. 세느강 주변은 자연스럽게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했으며 강을 통해 물품이 운반되고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세느강은 파리의 시장과 항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세 파리 경제의 생명선이었죠. 중세 파리의 시장과 상업 활동. 중세 파리에서 상업 활동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파리는 유럽 내에서 중요한 상업 도시로서 발전했으며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도시 경제의 주축을 이루었어요. 중세 파리의 시장은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간이었고 세느강 주변의 상업지역에서 다양한 물품이 거래되었습니다. 시장. 파리에는 수많은 시장이 있었고 각 시장은 특정 물품을 거래하는 장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시장 중 하나는 할시장으로 오늘날의 중앙시장에 해당합니다. 할시장은 농산물, 고기, 생선 등을 판매하는 장소였고 파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물품을 구입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장에서는 농민들이 직접 농작물을 팔기도 하고 상인들이 물건을 구입해 재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상업과 수공업, 길드라고 불리는 상업조합이 파리 상업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길드는 각 직업군별로 조직된 상인과 수공업자들의 연합체로 상업 규제와 가격 통제, 품질 관리를 담당했죠. 예를 들어 베이커 길드는 빵의 품질과 가격을 관리하고 가죽 길드는 가죽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감독했습니다. 이러한 길드는 중세 파리에서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조직이었고 도시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섬유 산업은 파리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 중 하나였으며 파리에서 만들어진 천과 의류는 유럽 전역에서 수출되었습니다. 또한 금속 가공과 가죽 제품도 파리에서 활발하게 생산되었으며 이는 도시의 경제적 번영을 이끌어낸 주요 산업이었어요. 세느강과 교역. 세느강은 중세 파리의 상업적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강을 통해 물품 운송이 이루어졌고 파리에서 생산된 물품들은 세느강을 통해 노르망디 지역이나 다른 유럽 도시로 수출되었습니다. 반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품들도 세느강을 통해 파리로 들어왔죠. 특히 목재, 석탄, 밀 같은 필수 물품들은 세느강을 따라 파리로 운반되었으며 이를 통해 파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세느강은 또한 어업과 물 공급의 중요한 자원이기도 했습니다. 어부들은 세느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시장에서 판매했으며 강은 도시의 음용수와 세탁, 요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중세 파리 시민들의 생활. 중세 파리 시민들의 생활은 그들의 계층, 직업, 재산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파리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복잡한 도시였으며 귀족, 성직자, 상인, 수공업자, 농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갔죠. 귀족과 성직자는 파리에서 가장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주로 시태, 섬 근처나 왕궁 근처에서 생활했으며 그들의 주요 역할은 군사적 방어와 정치적 지배였습니다. 성직자들은 노트르담 대성당과 같은 종교적 건물에서 예배와 의식을 주관했고 도시의 종교적 중심을 이끌어갔습니다. 부르주아지 상인과 수공업자. 중세 파리의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도시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길드에 가입하여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고 상업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부유한 상인들은 자신의 돈으로 건물을 세우거나 재산을 늘릴 수 있었고 이는 도시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켰습니다. 부르주아지는 중세 후반기에 이르러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도시의 자치와 상업적 번영을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후이 프랑스 대혁명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평민과 빈민층. 도시의 평민층은 주로 상인과 수공업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시장에서 물품을 사고 팔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중세 파리에는 빈민층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주로 하층 노동자나 농민 출신으로 도시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빈민들은 종종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고 도시에서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중세 파리의 문화와 일상생활. 파리는 중세 시대의 단순한 상업 도시를 넘어 문화적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노트르담 대성당과 같은 종교적 건축물들은 도시의 종교적, 문화적 역할을 상징했습니다. 파리의 시민들은 성당에서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종교적인 의식과 축제를 즐겼습니다. 종교 축제와 행사. 중세 파리에서는 종교 축제가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부활절, 성탄절과 같은 중요한 기독교 축제는 도시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성당에서 성대한 미사가 열렸으며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교육과 학문. 파리는 중세 유럽의 지적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파리 대학교 소르본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대학 중 하나로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들었어요. 특히 신학과 철학은 파리 대학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였으며 이는 파리가 지적인 도시로 자리 잡게 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중세 파리는 상업, 종교, 문화가 어우러진 활기찬 도시였으며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다양한 계층과 직업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특히 세느강과 시장은 파리의 경제와 상업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상인과 수공업자들의 길드는 도시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르네상스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파리는 프랑스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시기입니다. 중세를 벗어나면서 파리는 새로운 예술과 과학, 철학, 그리고 왕권의 중심지로 변화했고 이 시기의 중심에는 프랑수아 1세가 있었습니다. 프랑수아 1세는 프랑스에서 르네상스 문화를 후원하고 발전시킨 중요한 인물로 파리를 유럽 예술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어요. 르네상스의 도래. 르네상스는 14세기 후반부터 시작해 16세기까지 이어진 유럽의 문화적, 예술적 부흥기를 의미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점차 프랑스로 퍼져나갔고 특히 프랑수아 1세의 통치기 1515년에서 1547년에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재발견하고 인간의 이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사상적 흐름이었습니다. 예술, 과학, 철학이 급격히 발전하며 중세의 교회 중심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세속적 가치가 강조되었죠. 프랑수아 1세와 르네상스 문화. 프랑수아 1세는 르네상스를 프랑스로 가져온 주요 인물입니다. 그가 통치할 때 파리는 유럽의 문화, 예술, 과학의 중심지로 변모했고
프랑수아 1세의 후원 아래 수많은 예술가와 학자들이 파리에 모여들었습니다. 루브르 궁전의 확장. 프랑수아 1세는 파리의 루브르 궁전을 중세 요새에서 르네상스 스타일의 궁전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건축에서 영감을 받아 루브르를 확장했고 건축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루브르 궁전은 단순한 왕궁을 넘어서 예술과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프랑수아 1세는 또한 샤토 드 생제르맹과 같은 여러 프랑스 성들을 르네상스 스타일로 개조하거나 새로 지었는데 이는 르네상스 건축의 영향력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예술과 문화의 후원. 프랑수아 1세는 예술과 문화를 열렬히 후원했으며 이를 위해 이탈리아에서 수많은 예술가를 초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프랑수아 1세는 다빈치를 프랑스로 초청했고 다빈치는 1516년에 프랑스로 이주하여 그의 말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다빈치는 프랑수아 1세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으며 프랑스에서 그의 위대한 작품들을 완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나리자는 이 시기에 프랑스에 들어왔고 오늘날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다빈치의 걸작이죠. 또한 프랑수아 1세는 이탈리아 화가들과 건축가들을 초청하여 프랑스 왕궁을 장식하고 프랑스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입했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예술적 기법과 철학은 프랑스 예술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고 파리는 점차 유럽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과 학문. 르네상스 시대에는 예술뿐만 아니라 과학과 철학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프랑수아 1세는 파리의 대학과 학문 기관들을 설립하거나 지원하여 프랑스 지식인들이 새로운 사상과 학문을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콜레주 드 프랑스의 설립입니다. 이 학교는 프랑수아 1세가 인문주의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 1530년에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당시 기존의 전통적인 스콜라 철학에서 벗어나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학, 과학을 연구하는 기관이었습니다. 프랑수아 1세는 학문을 후원함으로써 파리를 지적 중심지로 만들었고 이는 이후 프랑스 학문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리의 도시 생활과 변화. 르네상스 시대의 파리는 단순한 정치적 수도가 아니라 문화와 예술, 학문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도시의 상류층은 왕실을 중심으로 한 귀족 사회를 형성했고 그들은 예술과 문화를 후원하며 르네상스 정신을 체화한 삶을 살았습니다. 궁정 문화. 르네상스 시대의 파리에서는 궁정 문화가 매우 발전했습니다. 프랑수아 1세는 예술과 문화를 즐겼고 왕실에서 열리는 축제와 연회는 파리 상류층의 중요한 사교 행사였어요. 왕실과 귀족들은 음악, 미술, 시와 같은 예술을 즐기며 유럽 전역의 예술가들과 학자들을 초청해 그들과 교류했습니다. 상업과 발전. 파리의 상업도 르네상스 시대에 크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파리는 유럽의 주요 교역 중심지 중 하나로 수많은 상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세느강을 통해 물품이 운송되었고 시장과 항구는 상업 활동의 중심이 되었어요. 이 시기에 파리는 상업적 발전을 이루며 더욱 번영하는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르네상스와 프랑수아 1세의 유산. 프랑수아 1세의 통치와 르네상스의 도래는 파리에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는 파리를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고 그의 후원으로 수많은 예술가와 학자들이 파리에 모여들었죠. 이는 이후 프랑스의 예술과 학문 발전에 큰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프랑수아 1세는 문화적으로는 프랑스를 번영하게 했지만 그의 통치는 경제적 위기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재정 압박과 궁정 생활의 사치로 인해 프랑스의 국가 재정은 악화되었으며 이는 후일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문화적 유산은 프랑스 르네상스의 정점을 상징하며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의 예술과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시기로 남아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파리는 예술과 학문 그리고 정치적 발전의 중심지였으며
프랑스와 1세의 통치 아래 파리는 유럽의 문화적 수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후원과 지원 덕분에 파리는 르네상스 문화가 꽃피운 도시 중 하나로 그 유산은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죠. 다음 이야기는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1789년에서 1799년 유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왕정 중심의 질서를 타파하고 현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체제를 탄생시킨 혁명입니다. 이 혁명은 경제적 위기, 계급 불평등, 그리고 정치적 억압에 대한 반발로 촉발되었으며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그 원인, 주요 사건, 결과, 그리고 그 후의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혁명의 원인, 프랑스 대혁명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경제적 위기, 계급 간 불평등, 정치적 억압, 그리고 계몽주의 사상의 확산입니다. 경제적 위기, 18세기 후반 프랑스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전쟁, 특히 미국 독립전쟁의 개입이 국가 재정을 바닥나게 했고 이로 인해 국가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1780년대에 들어서면서 프랑스는 연속적인 기근과 흉작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빵과 같은 기본 식료품의 가격을 급격히 상승시켰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특히 제3신분 평민층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죠. 계급 간 불평등, 프랑스 사회는 신분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제1신분 성직자과 제2신분 귀족은 프랑스 인구의 극소수를 차지했지만 상당한 권력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으며 정치적 결정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반면 제3신분 평민층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높은 세금 부담을 안고 있었고 정치적 발언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제3신분의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부유한 상공인과 변호사들로 구성된 부르주아지는 자신들이 경제적 영향력에 비해 정치적 권리가 없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정치적 억압과 무능한 왕정,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도 혁명의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6세는 재정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고 여러 차례 세금을 올리려 했으나 귀족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루이 16세는 강력한 정치적 결단력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와 함께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며 국민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계몽주의 사상, 프랑스 대혁명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볼테르, 루소, 몽테스키에와 같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인권,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개념을 강조했고 군주제와 같은 기존의 정치적 질서에 대한 도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상들은 프랑스 혁명가들에게 중요한 영감을 주었으며 새로운 사회 질서와 정치 구조를 상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혁명의 주요 사건들, 잠부의 소집과 국민의회 1789년 5월에서 6월 루이 16세는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789년 삼부회를 소집했습니다. 삼부회는 130여 년 만에 처음 소집된 것으로 제1신분 성직자, 제2신분 귀족, 제3신분 평민 대표들이 모여 중요한 국가 문제를 논의하는 의회였죠. 그러나 각 신분이 한 표씩 행사하는 기존의 투표 방식은 제3신분에게 불리했으며 결국 제3신분은 이에 반발하게 됩니다. 1789년 6월 제3신분 대표들은 국민의회를 결성하고 헌법 제정과 프랑스 국민을 대표하는 새로운 의회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테니스 코트 서약에서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바스티유 감옥 습격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은 파리의 상징적인 정치적 억압의 상징이었습니다.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은 이 감옥을 습격하여 혁명의 중요한 기폭제를 만들었죠. 바스티유 습격은 대중 봉기의 상징으로 프랑스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으며 오늘날에도 프랑스의 국경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봉건제 폐지와 인권선언 1789년 8월 바스티유 습격 이후 국민의회는 봉건제를 폐지하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은 평등, 자유, 인권을 강조하며 프랑스 사회의 새로운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법 앞에서의 평등과 사유, 재산의 권리를 보장했으며 구신분제의 폐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왕의 도피와 체포 1791년 루이 16세는 혁명에 대한 점차적인 위협을 느끼고 왕실을 벨기에로 탈출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고 1791년 6월 바렌에서 왕과 왕비는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루이 16세의 왕권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상징했으며 프랑스 국민들은 왕정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공화국의 탄생과 왕정의 종말 1792년에서 1793년 1792년 국민공회가 프랑스를 공화국으로 선언하면서 프랑스 왕정은 공식적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1793년 1월 루이 16세는 반역죄로 기소되어 단두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이는 프랑스에서 절대 왕정의 끝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죠. 공포정치 1793년에서 1794년 왕이 처형된 후 혁명은 더욱 급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793년부터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공안위원회는 공포정치를 시작했습니다. 혁명의 적들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대규모로 체포되고 처형되었으며 그중 많은 이들이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마리 앙투아네트도 처형되었습니다. 공포정치의 목적은 혁명을 보호하고 반혁명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었지만 무분별한 처형과 억압으로 인해 로베스피에르 자신도 1794년에 처형되며 공포정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혁명의 결과와 영향. 프랑스 대혁명은 프랑스와 유럽 전역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봉건제와 신분제의 종말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법 앞에서의 평등과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헌법을 채택했으며 왕정은 폐지되고 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이어졌고 그는 1799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아 제1제정을 수립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혁명의 성과를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중앙 집권적 체제를 만들었으며 그의 법전인 나폴레옹 법전은 오늘날까지도 유럽법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혁명은 또한 유럽 전역에 걸쳐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확산을 촉진시켰습니다.